25살 꽃다운 나이 나는 결혼을 했다. 남편은 배달기사 일을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에겐 변변치 않은 직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 직업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서로 행복했고 부족함이 없었다. 만족스러운 삶이었다. 그리고 내 나이 27살 아이가 생겼다. 날 닮아 귀여운 남자아이였다. 우리는 다짐했다. 앞으로 살아가며 서로 힘들어도 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해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키우자고.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죽었다. 서로 힘들었다. 부족함이 많았다.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는 극명하게 달랐다. 그의 직업은 변변치 못했다. 그는 밤에 대리기사일도 했다. 나도 밤낮 없이 식당일, 예식장 단기 알바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아이에게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우리는 부족하게 살았지만 아이는 부족함 없이 키우며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교육에 더욱더 힘썼다. 좋은 학군이 포진한 곳에 겨우겨우 월세를 잡아 살았다. 다달이 월세에 아이 학원비에 3명의 휴대전화 요금, 보험료, 공과금, 날아오는 고지서와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 숨이 턱턱 막혔지만 아이는 이런 우리의 노고를 아는지 정말 총명하고 올바르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런 아이를 보며 우리 또한 힘을 내 맞벌이를 하며 조금씩이나마 돈을 모아나갔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교에 갈 때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었다. 또 이 지긋지긋한 월세에서도 벗어나고 싶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나중엔 우리만의 집을 가지자는 꿈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삶을, 이런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다. 항상 착하고 성실했으며 사소한 것에도 만족하던 그가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댔다. 어떤 생각으로 그것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알 수 있었다. 결국 돈 때문이었고 별 욕심도 없었던 그에게 그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결국 우리 가족 때문이었을 것이며 그에게 그 돈이란 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모으던 돈은 전부 사라졌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현실에서 도망치는 선택을 했다. 혼자서 그렇게 가버리는 것은 정말 치졸한 선택이었다. 당연하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편의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다. 정말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에겐 빚은 없다는 점이었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아이의 교육 때문에 비싼 월세를 내며 수도권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이곳은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었다. 시골 마을이라 중학교에도 아이들이 몇 없었는데 전부 무식해 보였으며 질이 좋아 보이지 않았고 이상해 보였다. 이제 중학생이라면 꽤 준비할 게 많은 시기이다. 그러나 이곳의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면 읍내에 나가 PC방을 가거나 학교 운동장에 모여있는 등 놀기만 하였다. 뭐 이런 거야. 내 아이도 아니고 괜찮았으나 마을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어디가 모자란지 일부러 흙탕물을 밟고 지나간다거나 걷다가 나무가 뻔히 보임에도 나무에 머리를 박는다거나 분명 길로 가는 게 빠름에도 밭으로 내려가 집으로 향한다거나 학교를 빼먹고 개울에 앉아 멍하니 개울만 쳐다보고 있는다거나 자기 머리를 혼자서 쥐어박고 있거나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두 번이라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자주 이런 행동들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장애물이 나오면 피해가야 하는 게 정상적이나 일부러 밟고 가거나 부딪혀 보았고 상식적인 것들을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대체 저 아이들의 부모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걸까? 내 아이가 저 아이들에게 물드는 게 무서웠다. 내 아이는 총명하고 착하고 올바르니 그럴 리 없다 생각하지만 환경이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순 없었다. 나는 인터넷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했다. 세상이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원격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카메라를 사는 건 정말 쉬웠다. 나는 그렇게 구매한 카메라를 아이의 가방에 잘 숨겨 달았다. 나의 걱정이 기우이길 바랬다. 다음날 아이가 학교에 등교했다. 나는 핸드폰으로 아이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리고 한동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등교길에 있는 큰 나무 앞에 서 있었다. 한동안 그 나무를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내 그 나무를 향해 뛰었고 나무와 부딪혔다. 그리곤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그 나무를 피해 다시 길을 걸었다. 한참을 걷던 중 아이는 마을 아이와 마주쳤다. 그렇게 둘은 같이 등교를 하는데 흙탕물이 고인 웅덩이가 나왔다. 둘은 흙탕물을 보며 어떤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산 카메라에는 음성은 따로 나오지 않아 뭐라 말하는지 알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내 아이가 흙탕물을 일부러 밟으려고 했다. 그 순간 마을의 아이가 내 아이를 잡아 끌어 흙탕물을 밟지 못하게 했고 다행히 내 아이는 흙탕물을 밟지 않았다.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마을의 이상한 아이들에게 내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였다.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향해 냅다 들이박는
잡는 행동은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은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집을 나섰고 카메라를 보며 아이의 뒤를 쫓았다. 아이는 마을의 아이와 헤어져 다른 길에 접어들었다. 이 길은 학교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 길은 마을 외곽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길 끝에는 가시덩굴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숲밖에 없었다. 아이는 가시덩굴이 자라는 숲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가시덩굴을 손으로 헤치며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더욱 빠르게 달렸다. 대체 왜 아이가 그 가시덩굴이 많은 숲으로 들어가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빠르게 아이가 들어간 가시덩굴 숲에 도착했고 꽤 전진한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의 몸에는 가시에 찔리고 찢겨 여기저기 상처가 가득했다. 이마에는 나무에 부딪혀서인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 나는 아이를 큰 소리로 불렀다. 그리고 물었다. 대체 왜 거길 걷고 있는 것이냐고.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가고 있는데 가시덩굴이 나와서라고. 나는 아이의 대답이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아이의 팔에서 핏물이 뚝뚝 흐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외쳤다. 가시 때문에 상처가 나고 있지 않느냐. 가시덩굴이 나왔는데 대체 왜 들어간 것이냐고. 아이는 대답했다. 앞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무슨 선문답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는 그만하고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다. 아이의 몸에 흐르는 피와 상처를 바라보기 힘들었다. 나오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 끌고 나올 작정이었다. 아이는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곤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무언가를 체념한 듯 한숨을 한번 내쉬며 나를 향해 돌아 나오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아이가 전진하며 가시덩굴을 헤쳐놓아 돌아 나오는 길은 가시덩굴이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내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아이는 내 앞에 도달했다. 나는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이런 시골 마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한참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부모의 걱정은 종종 화로 변질되곤 한다. 아이의 상처를 볼수록 안쓰러움과 동시에 화가 치밀었다. 나는 그 화를 아이에게 쏟아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곳에 들어갔는지부터 해서 마을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와 장애물이 나오면 피해서 가야지 대체 뭘 하는 것이냐며 아이를 다그쳤다. 아이는 내 화를 묵묵히 받아내며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동안 화를 쏟아낸 나는 조금씩 진정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제가 소중합니까? 또 뚱딴지 같은 말이었다. 이런 상황에 이 아이는 대체 무슨 질문을 하는 것일까?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나에게 아무리 걱정 때문일지라도 아이에게 화를 쏟아낸 미안함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 미안함을 덜고 싶어서였을까? 나는 뚱딴지 같은 질문에도 최대한 상냥하게 대답을 해주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구나. 너는 나에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단다.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해준 순간 아이의 눈에 어려있던 총명한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의 얼굴 또한 굳어져 있었다. 내 대답 때문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여 빨리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한 순간 아이는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의 몸에 여기저기 난 상처들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정신 상태가 이상했다. 내 몸에 아주 많은 상처가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다. 살면서 상처 하나 없을까마는 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진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아이의 그런 말을 듣자 무의식적으로 내 시선이 내 팔과 몸으로 가는 것이 느껴졌다. 내 시야에는 상처 하나 없는 하얀 내 팔이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내 팔에 상처들이 하나둘 돋아났다. 이내 내 팔에는 무수한 상처들이 생겨났고 이는 온 몸으로 번져나갔다. 골마다 터지고 그대로 아문 상처들과 아직도 아물지 않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상처들이 온 몸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 상황에 놀라 화등짝만해진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한층 더 어두워져 있었다. 어떠한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무수한 상처들이 생겨난 내 몸을 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그 상처를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야 이 아이가 무얼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대답을 해야만 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상처들로 너를 키워낼 수 있었다. 이 상처들을 통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너를 얻을 수 있었다. 내 대답을 들은 아이의 눈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아이는 나무에 부딪히며 무엇을 얻었을까? 아이는 저 가시덩굴을 헤치며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 나는 아이에게 대체 무엇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없는 형편에도 행복했고 만족했던 삶이 왜 아이가 생겼다고 그 삶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수만 가지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완전히 죽어버린 눈을 하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아이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다.